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발표 주제가 악성코드 분석 잘하고 싶어요라는 게 주제인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악성코드를 분석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살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악성코드 분석 잘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업루트의 김남준이라고 하고요. 아직 박수는 아닌데 그리고 부제는 사실 엄마 저는 어떻게 하면 악성코드 분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의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 정보과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BOB 3기 탑 30까지 해갖고 악성코드 관련 프로젝트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이랑 유사도 분석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는 그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루트라는 회사에서 시스템,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 같은 것들, 그리고 링크 자동화 분석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사실 악성코드 분석을 진짜 잘하는 세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악성코드를 분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악성코드를 분석할 때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벡터로 접근해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많은 결과, 남들과는 좀 다른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생각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케이스를 들고 왔어요. 어제 발견된 악성코드를 바로 분석을 해서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케이스 스터디를 직접 저희가 커스텀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이거는 그냥 드립 하나 써놓은 거고요. 과정만 하면 사실 알기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기반 지식이 좀 많아야 돼서 이거는 약간 좀 오류도 있고 사실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아까 이 말씀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대부분은 이게 뭔 소리냐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소리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악성코드 분석이랑 악성코드 분석, 그러니까 아날라시스랑 악성코드랑 뭔지 정의를 좀 한번 살피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악성코드 분석 중에서 분석, 그러니까 아날라시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구글에 사전을 쳐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분으로 나누는 거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근데 돌의 종류는 사실 돌의 종류 중에 분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범주에 넘어선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요소별로 풀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코드라는 내용은 이제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하실 때 얘를 프로그램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금 동작을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얘 컴퓨터를 어떤 짓을 하겠다, 이런 약간 이제 악성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서 만든 것들을 악성코드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에 얽혀 있는 것들을 개별적인 요소로 나눠서 얘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악성코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악성코드 분석을 왜 할까요? 굳이 안 해도 그냥 대충 사람들이 피해 보고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얘 그냥 이놈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냐면 일단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악성코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냐에 조금 다른데, 첫 번째로 이제 엔진 개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악성코드에 이제 탐지하는 백신들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얘가 어떤 이제 악성코드 메커니즘으로 탐지되고,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큐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악성코드 패턴 분석,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악성코드를 나중에 탐지를 하려면 어떻게 탐지를 해야 되는가, 얘가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악성코드가 이제 폴리모프이든 뭐든 이제 특정 요소가 이렇게 특정 부분이 이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탐지를 하거나 그런 분들을 주로 요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치매 사고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악성코드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치료하는 것보다 얘가 어떻게 들어왔고 나중에 이게 다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악성코드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악성코드 분석은 우리 주위에서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어요.
악성 코드 분석 역사 이게 약간 수업 내용과 좀 비슷하게 됐는데 그냥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옛날에는 악성 코드가 목적 자체가 되게 저거였어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가 얘한테 장난을 치겠다 약간 그런 목적으로 CV 바이러스든지 아니면 뭐 CIH 전까지 CIH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원 바이러스처럼 이제 그 뭐냐 러브 바이러스처럼 좀 되게 장난기 많은 그런 약간 그런 바이러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치료를 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흥미 있는 사람들만 악성 코드를 분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악성 코드를 제작할 때도 그냥 장난스럽게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제작하니까 남들이 분석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독화도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코드를 그 뭐냐 폴리모픽적인 그런 요소들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감염이 되든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VM 디텍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태어나셨다면 악성 코드 분석하기 굉장히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악성 코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해요. 아니면 뭐 회사를 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폭탄을 떨군다거나 아니면 국가기관만 시설 스카다 시스템에 대해서 안에서 이제 과부하를 일으켜서 폭탄을 떨군다거나 실제로 이란에 있는 스탁스넷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란의 발전소 그러니까 원전소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실제로 문제가 된 적도 많았고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스카다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실제로 노리고 있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악성 코드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냥 장난스럽게 만든 거니까 그냥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 이제 내 악성 코드를 남이 분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남이 내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내가 분석 당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셀프 프로텍션을 시작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돈을 벌면 대부분 내가 이제 그 그룹을 지죠.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버는 외주 그룹이라든지 이런 거 짓게 되죠. 악성 코드 제작자를 똑같이 이제 그 오르가니제이션 해갖고 이제 악성 코드를 제작팀하고 유포팀 이렇게 딱 나와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가 많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좀 적어봤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대부분 이제 코드 난독화라든지 코드 가상화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내 코드를 남이 분석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분석을 안 당하게끔 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게임에서 개발됐던 방법들이 악성 코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VM 디텍션 이거는 요즘에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거 우회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호스트 머지 인펙션이라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제 VM 환경에서 분석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호스트 머신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게스트 머신에다가 올려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시켜요. 그걸 대부분 VM 환경에서 분석을 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그 VM 이스케이프하는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취약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VM에서는 그 쉐어드 폴더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호스트랑 게스트랑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통로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호스트 머신에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실제로 랜섬웨어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게스트 머신이랑 호스트 머신이랑 둘 다 이제 암호가 돼서 아예 그 PC를 못 써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런 문제 말고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또 옛날에는 그렇게 OS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조금만 이제 환경에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요즘에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쓴다, 아이폰을 많이 쓴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타겟팅돼서 공격을 많이 하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맥OS라든지 뭐 이런 환경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되는 실력도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뭐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멘탈이 붕괴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나중에 리얼 때 나가셨든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분석을 진짜 열심히 잘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환경에서 분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거고 단순히 공부할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환경 그냥 내가 이게 관심 있다 그러면 요 분야만 딱 집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악성 코드 분석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악성 코드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부에서 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아니면 백신이 너 컴퓨터 악성 코드 감염됐어.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의뢰자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이제 사건의 분석입니다. 어떻게 감염이 됐고 이거를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그냥 코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거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게 돼요. 알고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짠다든지 패턴 어떻게 탐지하는 거에 대해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침해당하신 분은 중요한 건데 이제 유사한 경우는 없었고 이제 어디야 통신하는 경우는 없는가, 통신한 IP는 이전에 발견된 곳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사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치료 방법들, 그 분석된 분석 리소스를 총합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VSS라고 이제 그 볼륨 섀도우인가 그쪽 영역에 대해서 그 참고를 하면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이론은 있어요. 실제로 복구를 했다는 사례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백업 데이터가 얘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실제로 감염되지 않은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시도했던 방법 중에는 그냥 키를 브루트 포싱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뭐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 대응, 발생 셋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악성 코드 분석에서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약간 서론에 비슷한 내용이고 이제 분석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다이내믹 애널리시스랑 스태틱 애널리시스, 동적 분석이랑 정적 분석 딱 두 개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테인트 애널리시스 뭐 아니면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두 개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무슨 요소를 갖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내부적으로 정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대략적으로 이 악성 코드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위에서 어떻게 얘가 API를 어떻게 콜하고 얘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루틴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이런 이제 분석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지 않아도 돼. 직접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행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난독화가 돼 있지 않은 악성 코드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대부분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난독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코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VM 디텍팅이 돼서 VM이 특정 분기문을 통해서 얘가 뭐 특정 그 서비스 포트가 열려 있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디텍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악성 코드가 정적 분석 단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디버깅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냥 분석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태틱 애널리시스로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태틱 애널리시스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애널리시스를 좀 더 이제 섞어서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략적인 행위와 API 콜, 그 다음에 얘가 악성 코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정적 레벨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 분석에서는 실제로 실제 환경이나 가상 환경에서 실행시켜서 행위를 관찰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VM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분석용 PC를 하나 사셔서 그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실제 실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얘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내 눈으로 보는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이내믹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장점은 정적 분석에서 못 알아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셈블리어 실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이내믹 애널리시스를 시작해서 이제 하셔서 이제 좀 더 이제 내용을 알아낸 다음에 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보여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호스트를 변조해갖고 그 파밍 악성 코드를 예를 들어서 호스트를 변조해서 어디로 리다이렉팅 시킨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딱 보이잖아요. 얘가 인터 익스플로러를 켰는데 무슨 이상한 그 금융감독원 창이 뜨네. 그리고 뭐 어디 구글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뭐 금융감독원 창이 딱 뜨네. 이런 것들 행위를 그냥 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환경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호스트가 감염될 확률도 약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많이 들어요. VM, 그다음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라서 공짜인데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웨어라든지 패럴, 구글 맥 쓰시는 분은 패럴 쓰시는데 패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적정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적정 분석을 해서 얘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그냥 제 머릿속으로 일단 알고리즘을 딱 세웁니다.
그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동적 분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그냥 그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API 후킹을 하나씩 다 걸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후킹을 하나씩 다 건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적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딱 퍼즐 같이 맞추는 내용을 가지고 아 이놈이었구나 이래서 하나하나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거를 저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악성 코드 분석하실 때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쿠크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그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환경에서는 안드로가드라든지 아노비스라든지 그런 악성 코드를 분석하실 때 그 접할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악성 코드 분석하기 되게 편하고 좋다 그래요. 그리고 바이러스 포탈이라든지 이런 유명 사이트랑 이렇게 연동 같은 거 같이 시켜줘 갖고 얘가 실제로 다른 AV 벤더사에서는 어떻게 디텍팅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갖고 케이스 스터디가 벌써 넘어왔어요. 그래서 네.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할 건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냥 9월달에 발견된 파밍 악성 코드고요. 이거는 바로 어제 발견된 이제 그 s.exe라는 바이너리의 악성 코드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요.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얘가 그냥 서버 이미지 하나, 서버 파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감염 방식을 딱 하나 알고 있어요. 익스플로이트 킷에 의해서 드라이브 다운로드 공격으로 감염이 됐다는 건 딱 하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작할 수 있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윈도우 딱 이렇게 정보, 요 기초적인 정보만 가지고 처음 분석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처음에 딱 그 PE 뷰라는 거라고 PE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PE 뷰를 딱 봤을 때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섹션을 딱 봐도 이제 뭐 RSRC 섹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딱 이제 UPX체로 원 딱 있는 거 보고 아 얘는 UPX로 나노카 됐구나, 나노카래 그 패킹 됐구나 이거 딱 알아낼 수 있고요. 뭐 그냥 그런 기초적인 정보들을 이제 PE 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PE 스트럭처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윈도우 실행 파일이라고 OCR이래. 그 OSX라든지 그런 OCX라든지 그런 이제 DLL 그리고 EXE 같은 것들은 모두 이제 P라는 그 스트럭처를 가지면서 이제 그 EXE 자체가 이런 스트럭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텍스트 섹션이라든지 데이터 섹션, RSRC 섹션, 리로케이션 섹션이라든지 모두 다 그냥 이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올라가면 이게 실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주소가 이렇게 다시 매핑이 돼서 이렇게 설정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실 때는 P 스트럭처를 아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는 ELF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맥에서는 맥도 ELF 기반으로 이제 실행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DX 파일, 그 iOS 같은 경우에는 IPA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환경에 맞게 OS 환경에 맞게끔 딱 이제 스트럭처가 각각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참고하시면서 얘가 어떤 부분, 어떤 의미를 가는지 각각 매핑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EXE, XCR, DLL, OCX 시스템, 오브젝트 파일 모두 이 파일 포맷을 이용을 하고요. 그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행은 안 되는데 그냥 그 이거 만드신 분이 스펙시피케이션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고 넣어놨고, 이 P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P 구조 이렇게 쳐보시면 한 8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문서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런 블로그 포스팅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input address table이라는 놈을 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그 악성 코드에서 어떤 펑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다 이 IAT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링킹,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한 링킹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익스플리시트한 링킹은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같이 이 DLL을 사용한다고 정시해 놓으면 이제 IAT 영역에서 딱 싹싹 불러와서 로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같이 프리되는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딱 보면 IAT 딱 보면 로드 라이브러리 get 프로어데스 뭐 이거는 평범한 거니까 패스하고, 그 레지스트리 플러시 키라고 해서 이런 게 있고 modify, 그 다음에 pathfile exist,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함수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그 윈도우 API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다 머리에 외우고 다니시는 분을 보긴 봤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MSDN을 애용합니다. 근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 레고 플러시 키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 키 변경한 거를 레지스트에 입력시켜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OS에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 키를 변경을 하거나 그런 값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경우에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레브 플러시 키라고 해서 그걸 다시 입력시켜 주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모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나눗셈 해주는 함수, 모디파이래. 모드 F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 함수고, 그 패스파이 exist A 같은 경우는 얘가 나중에 얘가 왜 쓰는지 나오게 되는데 파일 존재 유무 자체를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이 파일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펑션이 정의를 해줍니다.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펑션을 모두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펑션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디프리케이티드 된 함수들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외우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참고를 하려면 MSDN이라고 그 개발자 네트워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네트워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화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요 레고 플러시키 같은 경우는 한글화를 제공을 안 해주는데 그 겟프롬 어드레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 함수들은 대부분 다 한글화가 돼 있어서 영어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이거 보시면 이거 그 MSDN 많이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봐야 될 거는 이런 내용들을 본 다음에 EXInfo를 이용해서 얘가 패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패커는 UPX 사용했고 그래서 언패커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페일리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여기 처음에 보셨을 때 UPX가 있는데 아래에 제로라는 제로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분석하다 감기에 걸려갖고 더 이상 분석은 안 하고 그냥 종료했는데 이 제로 섹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 정체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언패커가 있는데 그 커스터마이징 돼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점 분석은 이 정도 개념만 딱 가지고 생각을 들었을 때 얘는 뭘 파일을 참조하고 그 레지스트를 건드리는 놈이구나. 뭐 나눗셈 함수는 내 생각에 나눗셈을 하는데 어디선가 나눗셈을 쓰겠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정보만 가지고 일단 동적 분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동적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대부분 VM 환경에서는 스냅샷이라는 걸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약속 코드를 분석을 하실 때 게스트 머신이 인펙티드 됐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리버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돌아갈 때 이제 OS를 다시 설치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그 시점으로 스냅샷을 그 시점에다가 스냅샷을 딱 찍어 놓으면 그 이전으로 리버트 해주는 기능이 바로 스냅샷입니다. 여기 분석 전이라고 이렇게 먹고 살자라고 쫙 설명 달아놓은 게 그 스냅샷 생성해 놓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그 OS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16GB에 그 1024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되더라고요. 스냅샷 생성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디버거를 돌리든 디스어셈블러를 돌리든 이제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정적 단계에서는 플로우 분석을 해서 그 이뮤니티 디버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딱 볼 때 EXE를 딱 옮겨서 그거를 파싱해 주는 걸 말할 때 대부분 이뮤니티 디버거라든지 올리 디버거 딱 두 개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아이다도 있는데 아이다는 돈이 비싸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그 이뮤니티 디버거라든지 아니면 올리 디버거가 있는데 요 두 개에 대한 썰을 좀 잠깐 풀어볼게요. 그 올리 디버거랑 이뮤니티 디버거랑 다운받아서 딱 보시면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그다음에 제공해주는 기능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뭐냐면 올리 디버거 개발자가 그 이뮤니티 디버거로 그대로 넘어가서 이제 개발했다는 썰도 있고 아니면 올리 디버거 오픈 소스니까 그거 뒤져갖고 그냥 이뮤니티 디버거로 좀 했다는 썰도 있고요. 일단 이뮤니티 디버거는 파이썬에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모듈을 붙이거나 그럴 때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그 이뮤니티 디버거는 결정적으로 아이다에서 사용하시는 플로우 기능을 이뮤니티 디버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플로우를 분석할 때 플로우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셈블리 언어를 딱딱딱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 그래프 딱 하나 보시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딱 처음에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방법은 그냥 제일 좋은 건 이제 실행이다. 그냥 실행 한번 딱 시켜보자. 그래서 딱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는데 실행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코드 자체가 VM escape한 악성 코드는 아닌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샘플 악성 코드를 받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메르스.com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얘가 VM escape 취약점을 이용해서 VM을 escape하는지 아닌지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악성 코드가 VM을 탐지한다거나 탐지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처음에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걸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실행하셔도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되실지는 사실 제가 뭐라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어쨌든 설정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포스트 머신이랑 분리를 했는가 완벽한 분리는 없지만 그래도 설정상에서의 분리는 가능하니까 뭐 쉐어드 폴더를 쉐어링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그 메모리를 공유하지 메모리 공유래 그 디렉토리를 공유하지 않는지 뭐 얘가 이게 다시 라이팅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좋고요. 이게 간단히 빼먹으신 분들은 저도 빼먹은 적이 많은데 분석을 위한 도구를 사전에 설치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딱 실행을 시켜놨는데 모니터링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딱 보려고 하는데 와이샤크가 없어요. 그러면 좀 많이 당황스럽으니까 미리 이제 체크를 딱딱딱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실행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API 모니터라고 그거에다가 어태치 시켜서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어떤 API로 윈도우상에서 콜하고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턴 파라미터 그리고 들어가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을 API 모니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그 exe 파일 하나 딱 붙여갖고 OK 딱 누르면 옆에 이제 API 모니터링이 쫙 떠서 얘가 어떤 파라미터로 EXE가 실행하고 얘가 윈도우 API가 어떤 윈도우 API를 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딱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요한 부분 좀 갖고 왔는데 이 악성 코드는 get file attribute 함수를 통해서 파일 확인 후에 파일을 생성하고 레지스터를 조작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API 모니터가 이제 좀 많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이 필터가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전에 그 fat 파일 리스트를 해갖고 그 디렉토리를 참조하는 기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보면 이 필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에다가 디렉토리 모니터링이랑 네트워크 트래픽, 그 다음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딱 세 내용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놨고 전체 다 모니터링 하시면 전체에 대한 API들이 내용이 다 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얘가 정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그 악성 코드가 실제 사용한 함수를 API 모니터링을 통해서 행위 알아낼 수 있고요. 제작자가 이제 감염된 PC를 통해서 이제 그 얘가 어떻게 감염시켰는지, 어떤 목적으로 감염을 시켰는지, 그리고 CNC 서버라는 것들을 털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그 후이스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악성 행위, 그 다음에 얘가 제작자가 어떤 얘인지 대략적인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적 분석이랑 동적 분석이랑 둘 다의 내용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둘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 악성 코드가 대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구나라는 거를 로드맵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분석하는 건 쉬운데 이거를 예를 들어 대량으로 한 40개, 50개씩 떨궈갖고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많은 경우에는 막 4만 개, 5만 개씩 분석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걸 다 디버거에 붙여갖고 동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리버트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좀 더 자동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분석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건데 나만의 분석기 내가 분석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세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p파일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아주 감사하게도 오픈소스를 해주셨는데 p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 그 대략적인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를 아까 정적 분석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p파일이 모듈이 뭐냐면 p파일 파서예요. 근데 이게 파이썬 랭귀지로 포팅이 돼 있는 건 파이썬 랭귀지인데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맥 OS거나 아니면 리눅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논 윈도우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p파일 모듈을 갖다 쓰시면 p파일에 대한 정보를 정적으로 뽑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러스 스타라든지 이뮤니티 디버거는 실제로 이 p파일 모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PIP 이용해서 PIP 인스톨 p파일 하시면 그냥 PIP 서버에서 땡겨와 줍니다. 알아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파이썬을 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발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파이썬의 개발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파일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가 exe 같은 경우에는 p 모듈을 써요. 아니 그 p 클래스를 써요. 그래서 그 해당 exe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싱을 해서 얘를 클래스화 작업해 주는 게 p파일 .p 해갖고 해당 exe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p에 대한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땡겨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p 섹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exe에는 섹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섹션이라든지 데이터 섹션 그리고 릴로케이션 섹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런 정보를 파싱하려면 이제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섹션에 대한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걸 어레이 형태로 넣어서 섹션의 버추얼 어드레스, 이름, 그 다음에 버추얼 사이즈,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의 사이즈 이렇게 네 가지를 정보를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섹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아까 그 P뷰의 기능이랑 굉장히 그 P뷰의 아주 기초적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exe 파일 인포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섹션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요거 부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P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P 파일 모듈에서는 패킹 탐지를 해주는데 패킹 탐지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서 무질서함 정도를 따져서 이제 패킹에 대한 탐지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내가 탐지할 수 있게끔 해줘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무질서도가 점점 높을수록 그 패킹이 될수록 좀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고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이제 그 엔트로피에 대한 탐지고요. 그냥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섹션에 대한 네임으로 봐서 그다음에 섹션에 대한 get 엔트로피를 가져와서 얘가 엔트로피 값을 가져와서 이 섹션에 대해서는 패킹이 됐다 안 됐다라고 탐지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코드 요거 제가 실행시키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UPX0 같은 경우는 0.0인데 UPX0에는 별로 의미스러운 코드는 없어요. 근데 UPX1 딱 보시면 이제 7.83이죠. 7.831 이렇게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으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RSRC라든지 릴로케이션 섹션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아갖고 그냥 상당히 4점대, 5점대 아래로 되신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석하다 말았던 제로 섹션 같은 경우에는 7.11 이래갖고 엔트로피 값이 상당히 높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값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가 기준이다 그러면 5보다 높다 그러면 얘는 이 섹션은 그 패킹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 도구를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IAT 정보라든지 그런 거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이제 P 파일에서 뭐 땡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P뷰에서 볼 수 있었던 임포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명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GitHub의 오픈소스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 이거랑 MSDN API랑 이제 연동을 시켜놔갖고 이제 그 해당 API가 딱 뜨면 API에 대한 옆에 한 줄이나 두 줄 대한 정보를 이제 같이 파싱해오는 도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다가 최근에 오픈소스를 했습니다. 뭐 디렉토리 엔트리 임포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P 클래스 안에 있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DLL에 대해서 그 해당 펑션에 대한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E라는 게 있는데 그 E는 이제 E라는 클래스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DLL 그 해당 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DLL 그러니까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DLL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요. 그 E의 인풋 해갖고 그 다음에 인풋 함수에 대한 정보를 쭉 펑션 리스트를 어레이 형태로 받아서 제가 그냥 여기 그 자일성 형태로 그냥 딱 박아놓고 결과를 프린트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로드 라이브러리 게프로 어드레스 여기에 대한 정보가 P 파일에 나올 수 있는 정보랑 똑같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통해서 아까 분석했던 분석 방법을 한 번에 그냥 파이썬 파일 하나를 딱 실행시키면 그걸 전부 다 파싱해서 우리가 비트 플라잉을 하든 뭐 외부로 제공을 하든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시간이 좀 돼갖고 컨클루전을 맺어보자면 악성 코드 분석은 그냥 하나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분석에서 딱 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앞에 보였던 얘가 어떻게 감염되는가 드라이브 아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감염됐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좀 주제가 어긋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전체 사건의 퍼즐의 하나의 피스에 불과하지만 악성 코드 분석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얘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전체적인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위의 여러 부분 그러니까 뭐 OS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일단 어셈블리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굳이 어셈블리를 딱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양한 것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게 악성 코드 분석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공격자가 주는 힌트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공격자에게 상당히 낚여갖고 한 3일 동안 분석을 좀 약간 좀 그 함수 되게 중요한 함수를 공격자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함수를 딱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는 아니고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자가 힌트를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전 개인적으로 말할 때 내 쪼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내 방향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 분석 도구가 꽤 많아요. 뭐 쿠쿠라는 진리의 분석 도구도 있고 실제로 많은 장비에 들어간 도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내가 이제 좀 실력이 쌓아졌다 지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 좀 빨랐는데 이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